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토요일 토요 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실 분들입니다.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2차 소환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수원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계엄 선포문 관여 안 하셨습니까? 예, 장 변호사님. 그 빨간색 넥타이는 이제 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검에 나타날 때마다 빨간색이네요. 그렇죠? 지난 맞습니다. 1차 때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재판 때도 주로 매는 넥타이의 색깔은 빨간색이기도 하고 또 본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고 예. 다만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국민에 대한 사과나 사죄의 메시지는 전혀 없는 이런 패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가든 아니면 예.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가든 이제는 조금 굳어진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미 탈당도 했고 국민의힘은 좀 지금 여러 전당대회를 앞두고 약간 윤 전 대통령과 손절하는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본인은 빨간 넥타이 메고 나타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좀 불편해요? 아니면 그 정도는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왈가왈부하기는 부적절하다 빨간 생각합니다. 넥타이 매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네, 없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이것이 내란죄로서 기소가 되고 또 별건의 사건들로서 이제 특검에서도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자체가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부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이쪽 진영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그동안의 주장에 따라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빨간 넥타이를 하는 것은 오히려 스탠스에 맞지 않나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뭐 윤 전 대통령 측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지자 또는 네.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의 어떤 연결점을 계속 찾아가려고 한다. 네, 그런 뜻이군요. 예. 지난 1차 소환 때는 10시에 이제 모습을 맞습니다.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9시가 아닌 10시였고 오늘은 9시에 그냥 특검이 맞습니다. 통보한 대로 네. 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 수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한 10시 정도로 이제 관행적으로 굳어진 측면은 있는데 그러면 오전 조사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죠. 예, 예. 지지부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예. 특검에서는 요일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면서 그럼 토요일 날 9시에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언론을 통해서 9시에 가기가 좀 어렵다. 뭐 10시 주장을 하다가 9시로 굳어지니까 10분, 20분은 늦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예. 이게 법률적으로는 좀 무의미합니다만 오히려 법률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을 하고 뭐 이첩이니 인계니 이런 차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런 법률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허술한 적법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국무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던 비화폰 삭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항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증거나 진술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변죽을 올리는 전략이 아닌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초에는 이제 6월 30일 아니다 7월 1일 아니다 7월 5일 맞습니다. 그러면 9시다. 이렇게 몇 번의 이제 그 내란 특검과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옥신각신 기싸움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7월 5일 날 목표를 이뤘잖아요. 근데 시간만큼은 또 특검이 맞습니다. 지정한 시간을 지켜줌으로써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 뭐 이런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예. 보이지만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더더군다나 이런 대규모 특검과 힘겨루기 할 수 있는 그런 대등한 위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어떻게든 정말 단 10분, 20분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이걸 지체하고 싶어서일 겁니다. 본인이 신병이 확보될 거라는 인식은 본인이 특검을 지휘했고 진두지휘했던 경험이 있는 수사 검사로서 이 예견된 수순은 정말 뼈저리게 제일 잘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단 하루라도, 하루가 안 된다면 10분, 20분이라도 늦춰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렸다는 걸 좀 보여주는 한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좀 소환 날짜, 2차 소환 날짜를 좀 늦춰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 보니까 그렇게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좀
쉴 만큼 쉬셨나 봐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들과 비슷한 형태로 소환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10시에 조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행적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특검에서는 조사할 것이 많으니까 일찍 와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전에 1차 소환 때 좀 줄다리기가 있었던 부분은 지하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소환이 됐었는데 예. 본인도 그러면 똑같이 비공개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지만 그때 특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이번에 내란이라든지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부분이고 예.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형태로 서로 간에 좀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이죠. 예. 7월 1일에 원래 2차 소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매주 월요일에 내란죄로 공판기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증인 신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며칠 정도는 좀 쉬면서 그리고 조사에도 응하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다른 피해자들과 비슷한 형태로 본인을 소환해달라고 예.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해 받아들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제 두 번째 불러서 그 무슨 네.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한데 맞습니다. 오늘 2차 소환을 앞두고 사실은 이제 경호처 관계자들을 먼저 불렀잖아요. 네. 이제 김성훈 훈 차장. 차장이라든지 이제 박종준 네. 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 먼저 불렀는데 그러면은 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네. 그 부분을 그러면 오늘 집중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차 소환장을 보낼 때 말씀 주신 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예. 명시적으로 남겼다고 하고 또 추가로 외환죄를 기재했다라고. 외환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전 중에는 어느 정도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경호처를 대동해서 영장에 발부된 그 영장을 막아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가 됐고 그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던 게 지난 1차 조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오전 조서에 대해서는 날인을 하지 않고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서 직전의 수사에 그 마침표를 찍고 다음 수순으로 넘어가는 건데 아마 오후 지금 게시가 됐을 텐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는 외환죄 이 부분도 상당히 진술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예. 언론에 따르면 북한으로 일부러 무인계를 보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전시사변에 예. 준하는 상황을 야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아마 이 조사가 또 오늘은 가장 좀 핵심적인 조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체포를 이제 방해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차 소환 때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 이제 경찰인 맞습니다. 박창환 총경이 이 수사의 주체처럼 그러니까 질문자가 되는 거는 원치 않는다. 검사를 투입해달라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수용했어요. 부장 검사가 들어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박창환 총경은 이제 옆에 예. 있는데 그 내용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돼서는 박창환 총경이 특검에 파견돼 있는 네. 박창환 총경이 제일 잘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도 못 하고 옆에 그냥 부장검사 옆에 서 있는 건가요? 그런데 지원을 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특검 법을 보면 특검의 수사 지휘하에 왜냐하면 거기 파견 검사들도 많아요. 변호사들도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서도 파견을 오고 그러면 왜 당신들은 검사가 아닌데 특별 검사가 아닌데 어떻게 수사하냐? 특별 검사의 수사 지휘하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특검 출신인데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조사를 지연하고 지체할 명분을 스스로 가지고 예. 했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수사를 그 부장검사도 당연히 기록 검토를 하고 증거 분석을 했겠습니다만 제일 잘하는 사람과 협조를 해가지고 예. 피의자로부터 조서를 받는 건 어색한 풍경은 아닙니다.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시비 걸 만한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하나씩 다 없애고 맞습니다. 좀 불편함이 따더라도 이제 부장검사를 투입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외환죄 관련한 것은 또 새로운 국면이에요. 지금 이제 내란 수괴 혐의로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내란 특검이잖아요. 외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깥으로부터 어떤 전쟁이라든지 뭔가를 좀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내란 특검이 외환죄까지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혐의점을 명확하게 할 만한 뭔가를 찾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근데 처음부터 사실상 민주당에서 탄핵 그 소추 가결을 했을 때 가결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외환죄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북한 쪽으로 무인기가 갔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알려져 있던 부분들이 예.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결국 여기에 있어서 내란과 외환의 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전 대통령이 신분이 되었지만 대통령이 신분일 때도 불소추 특권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한 죄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외환죄 같은 것을 조사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형법상으로 그 외환유치죄가 성립이 되려면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해도 결과적으로 어떠한 전쟁, 뭐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인비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 자체가 통모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인정받게 되지 않거든요. 예. 다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사람 불러라라고 할 때 그때 통일부 장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외환에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의심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검에서도 어쨌든 확인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고 네. 북한이 격분을 해서 국지적 도발을 일으켰고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그 시나리오가 네. 사실이라면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공모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도는 했지만 그렇죠. 외환죄 성립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현행 형법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통모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과 우리가 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어서 아무런 뭐 국지적 전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잖아요. 다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예. 때문에 특검에서는 어쨌든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외환죄를 적용하기는 형법상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고 그걸 네. 빌미로 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것까지는 특검이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싶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일반적인 검찰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검찰은 어쨌든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유무죄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는 것인데 특검 같은 경우는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죄 판단으로 나오기가 예. 어렵다라고 해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설명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외환죄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를 밝혀보고 싶다. 그래서 외환죄와 관련된 혐의 부분을 들여다본다. 네. 그런데 외환죄라는 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외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무인기를 일부러 보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통모 행위가 없었다고 법리적으로 판단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외환죄만 적용 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외환죄가 적용 가능하다는 일각에서는 우리 정보사령관이 몽골인가 출장을 갑니다.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뭔가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몽골 당국에 엄청난 항의를 받고 그걸 철수를 하고 이런 기사가 나온 바가 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과의 통모를 최소한 예비 음모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외환죄가 되지 않더라도 여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적죄라는 거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굉장히 좀 어렵게 했을 때 그런데 이 부분도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법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이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경우 상당히 법정형이 높습니다. 외환유치죄가 안 되더라도 다른 법률로 충분히 의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란 특검이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까지도 맞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오후에 이제 점심에 뭐 설렁탕을 먹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1시간 정도 이제 점심 먹고 휴식을 취한 뒤에 1시부터 이제 다시 오후 이제 조사가 재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것이다. 네.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오늘 자정 전에는 끝나겠죠? 아마 9시 이후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심야 조사에 대해서. 거에,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15시간 동안 청사에 머물면서 상당히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심야 조사 자체를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시킨 것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이미 경찰이 많이 수사를 해놨기 네. 때문에 오전에 뭐
그 부분을 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더 파헤칠 건 없을 것 같고 네. 외환 부분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거는 조금 뭐 더 사안이 복잡하고 또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조사를 끝으로 자정이 될지 아니면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다음에 3차 소환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로 끝나고 이제 추가로 다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러니까 2차 소환이 마지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는 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이 부를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마 오늘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 수사가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 경호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상당히 많이 불렀습니다. 예. 왜냐하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이건 헌법 위반, 나아가 개헌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거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 마침표가 찍히지 않으면 예. 사실 이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한 수사는 좀 공백으로 남아서 한두 번 더 소환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구속을 해서 인신을 확보한다는 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인신을 한시적으로 잡아놓고 굉장히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특검이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브리핑에서 오늘도 특검에서는 한 번 정도 뭐 더 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신병 처리에 나아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높다고 보고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21시간 받고 5일 뒤에 구속영장 청구했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20시간 이상 조사받고 4일 뒤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사실 7월 보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경호처 동원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그 혐의만으로도 사실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네, 못하게끔 행사하지 못하게끔 방해한 그 방해죄 부분도 또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데 오늘 2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특검이 이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막 거리를 활보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기 싫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 재판부가 받아줄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근데 저는 당장 구속영장 자체를 청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자체가 최장 170일 정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예.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은 특검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한 자료 외에 수사기관에서 했었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일단은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연장을 한다고 해도 열흘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20일 안에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시작하자마자 만약에 구속을 해버린다면 그때는 뭐 바로 다음 달이라든지 이럴 때 기소를 해버려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나머지 국무위원들만 조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김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예. 저는 어쨌든 지금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의 일부는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예. 나오고 이것이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리고 서류 자체가 훼손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더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이 특검이 후반기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얘기도 뭐 상당히 좀 일리가 있고 또 정말 이제 민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윤 전 대통령을 계속 저렇게 밖에 네. 자유인처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으니까 특검이 아마 고민을 좀 할 텐데 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와 관련된 부분 외에 또 외환죄 관련된 부분 외에 이제 국무위원들과 관련돼서도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하는 건데 네.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쳐가지고 계엄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럼 국무위원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이 국무위원들의 이 권리를 방해했다 이런 이제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이것을 염두에 뒀는지 한덕수 전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 개업날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대통령실에 가지 않았던 장관들까지도 잇따라 불렀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오셨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엄 사후 문건에서 왜 서명을 했고 왜 폐기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국민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실장한테 연락하실 때 어떤 소통 연락하신 건가 해서요.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 안도회동 여전히 친목 모임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 이후에 사후 대책 논의하셨어요? 예, 이번 주에 특검이 불렀던 사람들 면면을 좀 보고 그분들이 또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한덕수 전 총리를 부른 것과 그다음에 안덕근 이제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유상임 또 과학기부 장관 또 김주현 민정수석,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렇게 4명을 불렀는데 다릅니다. 안덕근, 유상임, 이주호 이 3명의 장관들은 그날 네. 대통령실에 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도 불렀어요. 예. 근데 일부 언론에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피의자는 아니고 참고인 신분을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뭔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엄에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확보됐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나머지 3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다른 것인지 특검은 그 4명을 어떻게 서로 네. 달리 보고 있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처한 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무회의 전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불렀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국무회의에 계엄 전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은 국회에서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 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언론에서도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본인들도 그럴 겁니다. 예.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동의는 있을 거고 그걸 지렛대로 특검이 수사를 할 겁니다. 당신들은 그렇다면 왜 계엄 해제 이전에 그 계엄을 하기 이전에는 소환을 받았느냐, 통보를 받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정족수에도 이르지 못하는 일부 장관들한테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한 위반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 82조에 따르면 국법상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해야 돼요. 근데 문서도 없는 겁니다. 사후로 날조하다가 그걸 폐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았던 이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런 계엄과 관련한 정말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이걸 박탈당한 피해자의 성격이 있는 거죠. 한덕수 전 총리는 다릅니다. 본인은 문건 같은 거 본 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봤더니 뒷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꽂혀 있었다라고 했어요. 예. 믿기 어려웠지만 그걸 반박할 증거가 없었지만 최근에 영상을 보면 CCTV 영상을 보면 예. 대통령 집무실에 갔다가 나올 때는 문건을 정확하게 들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검토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몰랐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심지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헌재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 한덕수 전 총리에게 문건을 줬다라고 교부하고 배포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틀릴 것인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단순히 방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수 있고 예. 나아가서 헌재에 가서는 그런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위증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덕근, 유상임, 이주호 이 3명의 장관, 그러니까 그날 계엄날 국무회의에 가지 않았던 그 3명의 장관들은 그냥 정말 참고인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그날 상황 구성을 재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으로서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사전에 알았고 또 선포한 이후에 사후에 뒤늦게 문서에 서명을 했다가 없애는 그리고 또 헌재 나와서 위증을 하는 그럼 한덕수 전 총리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혐의를 갖고 특검이 부른 거네요. 그렇죠. 적어도 뭐 방조라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특검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들을 보면은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수사했었던 내용은 참고만 하고 본인들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그 비상계엄 그 처음에 선포할 때 국무회의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른 것은 정확하게는 뭐 연락을 안 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평소에 대통령과 예.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그때 국무회의를 초반에 할 때 누구누구를 불러라라고 지정을 했었고 그게 개의 선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적어도 찬동을 해줄 만한 사람들 예.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과 비슷하게 판단을 한 것인지 아마도 지금 참석하지 않았었던 국무위원들에게도 평소의 관계 같은 것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국무회의, 글쎄 국무회의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논의하는 그 공간에 CCTV가 있다라는 것을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몰랐을까? 알았는데도 그러면 헌재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난 모르겠다. 얼핏 봤다. 뭐 단전 단수 얼핏 봤다.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너무 허술한 거거든요. 그렇죠. CCTV가 다 보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들통날 텐데 이 생각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발언을 어떤 진술을 국민 앞에 할 것인지는 고르고 골라서 했을 거예요.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하기로는 CCTV가 어디까지 확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헤아림은 없었던 것 같고 오늘 예.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 대통령 직무실에 경호처로 있을 때 녹화 기능을 강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녹화가 어느 시점까지 또 보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몰랐기 때문에 들통날 사실상의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민 장관, 전 행안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는 정말 이제는 더 사면 초과에 이제 빠지게 된 셈이고,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법을 워낙 잘 아니까요.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 대통령 김창한 그 수행실장하고 강의국 부속실장한테 이거 뭔가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있냐? 없다. 그럼 빨리 만들어라. 비상계엄을 이미 선포했는데 그렇죠? 그 혐의는 어떤 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어서 어떤 보강 증거를 만든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은 대통령에게 만약에 내란죄라는 것이 성립이 한다면 이게 방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어쨌든 안가 회동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예. 있고요. 대통령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왜 이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는 이 서류를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이게 만약에 자료를 만들게 된다면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만드는 건 아니고 실무자가 만들 것이고 그러면 실무자가 이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비상계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서 같은 것은 나중에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하에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과는 약간 결이 다른 내용들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결이 다른 예.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에서도 지금 뭐 민정수석이라든지 안가 회동한 부분에 있어서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주현 수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은 문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뒤늦게 이제 강의국 부속실장을 통해 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랑 김용환 전 장관을 통해 가지고 사인을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를 두려워한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 이제 폐기하자 이렇게 해서 폐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다 털어놨다는 거 다 아니에요?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만 겁니다. 보면. 예. 그러면은 이거는 한덕수 전 총리한테는 굉장히 또 치명적인.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내란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 계엄이 불법이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 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어떤 문서도 사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날인까지 하고 폐기 명령까지 내렸다는 건 정말 문제되는 이런 서류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다는 거. 예. 그게 주변의 진술로 이거 가공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명력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는 정말 법률적으로는 코너에 몰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뭐 주도를 했든 누가 주도를 했든지 간에 이제 그 계엄 다음 날 또 안가 회동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슨 논의를 했는지 그것까지도 이제 특검이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안가 회동 모임의 이제 한 명이기도 한 이상민 전 장관, 행안부 장관 역시 이제 원래 단전 단수 조치와 관련해서 자기는 저 멀리 테이블에 있는 걸 얼핏 봤지 자기는 공식적으로 문건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CCTV는 또 그렇지 않고. 예. 근데 이분 집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2월 달에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왔다는데 또 이분은 그거 아니라고 또 부인하고 있고 뭐 이게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자꾸 번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원과 관련해서는 그때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이유는 단전단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상민 전 장관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본인 내외는 집에 없었고 예. 변호인만 입회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근데 변호인들이 옆에서 보았을 때도 그런 뭐 금원 같은 것들은 크게 나온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집에 금고에 그냥 뭐 어떤 경조사 비용 이런 거를 위해서 현금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지금 보도가 되는 것은 뭐 억 단위의 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그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상표도 떼지 않은 명품백에 보관하고 있었다라고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을 했지만 그때 예. 압수수색 목록으로서 가져가지 않은 것은 단전단수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가져가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언론에 브리핑이 되면서 크게 되고 있는 것은 약간은 좀 몰아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가려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관들이 봤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선에서는 뭐 박선원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 제기하는 바에 따르면 또 제보를 받은 바에 따르면 한 32억, 뭐 30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경조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 일부 현금으로 수백만 원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들이 에르메스 가방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브랜드 명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돈 다발이 발견이 예. 됐다라고 이야기를 가공해서 그걸 외부에 알릴 아무런 동의는 없습니다. 이 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46억 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때 현금 보유액 0원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고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을 더 자초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멀리서 단전단수 문건을 봤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CCTV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 출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런 허술한 논리로 방어할 예. 수 없다라는 자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이 진실인지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기다렸다가 판단을 해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뭐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던 얘기와 다른 것들이 지금 계속 정황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이분들이 한 얘기들은 그러면 다 거짓말인가?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이제 믿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겨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직 장관, 부총리들이 도대체 내가 본 게 무엇인지 그 말한 것과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쪽지 관련해서 좀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걸 준 적도 없고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기재부 장관 부르셨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그 참고 자료라고 전달했습니다. 되게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안가회동이라는 말씀에 뭐 그날 만났으니까 안가회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날은 특별히 장소가 거기였을 뿐입니다. 2차 계엄 논의, 1차 계엄 뒷수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연락이 왔길래 저녁 먹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게 없어요. 이상민 장관도 전혀 아는 게 없이 그냥 물론 국무회에 참석을 했지만 그 당시 있었던 상황도 제대로 잘 얘기도 잘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뭐 법제처장, 경제부총리, 뭐 그냥 지금 한덕수 전 총리 포함해서 다 뭔가 CCTV가 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쪽지를 못 봤다, 뒷주머니에 꽂혀져 있었다, 뭐 또는 그냥 단순하게 친목 모임인 줄 알고 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을 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서로 입을 맞추신 건가요?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기로 덮어두기로 입을 맞춰서 야 나는 주머니에 쪽지 있었던 거 나 몰랐다고 난 얘기할 거야. 그럼 너는 단전단수 있는 거 저쪽에서 본 거라고 넌 얘기해. 그리고 우리 모인 거는 그냥 장소가 거기였을 뿐이지 그냥 친목 모임이어서 이렇게 다 만나가지고 다 입을 맞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국무회의에서 본인에게 어떠한 일이 예. 있었는데 쪽지가 뭐 그냥 접은 걸 받았는지 뒷주머니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각자의 경험이기 때문에 서로 뭐 입을 맞추거나 그건 그럴 아니다. 필요는 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스스로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CCTV의 뭐 보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위해서 약간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도 CCTV 저는 존재를 몰랐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발언이 잘못됐다라거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뭐 상황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안가 회동과 관련해서는 계엄 해제 이후였는데 그냥 원래 저녁이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법조와 관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계셨던 거거든요. 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뭐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다시 만들었다가 이것을 폐기했다라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저분들은 다들 이제 자기들이 항변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걸 믿는 그 국민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말과 좀 배치되는 그런 CCTV 영상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저분들의 이 초창기 발언들을 어디까지 우리 국민이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초창기에 나왔을 때도 저 주장들의 신빙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안 믿었겠죠. 예, 왜냐하면 계엄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쪽지 그 어떤 하다를 받으면요. 이 상황에서 그 내용이 뭔지 확인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양복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만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확보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입법기구를 예. 비상적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였어요. 불법 중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있는 거죠. 이걸 진실대로 얘기했다간 나도 정말 법률적으로 남아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동의니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마찬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말을 맞추지 않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언론에 또 타전이 됐으니까 이런 논리로 항변하는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지금은 최소한 모면해봐야겠다. 이런 법률적인 동기가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어떤 상황, 다른 정황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내란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 새로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특검이 출범하지 않았어도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어도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검찰이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특검의 유용성 문제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특검이 출범시킨 걸 잘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를테면 저희가 아까 전반부에서 이야기한 외환 유치죄 이게 노상원 수첩에 나온 내용입니다. 원점 타격하겠다, 무인기를 보내겠다, NLL 인접 지역에서 일부러 북의 도발을 위해서 포 사격을 훈련을 더 강화하겠다. 검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돼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국민 신뢰 받지 않는 거는 이런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장 변호사님 논리라면은 내란 특검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반대했다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특검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라면 특검을 하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서서 또 170일이라는 수사 기간이 또 정해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하나씩 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진술과 다른 부분들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이미 예전에 나왔었어요. 그때 출국 금지 조치가 되었었고 그때는 특검이 출범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수사기관도 충분히 뭐 수사는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이제 특검이 출범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과 또 관련자들 증인 소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엄 직후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퍼즐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다시 퍼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신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갑작스럽게 예정이 없는 국무회의를 하게 돼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 일정을 잡으셨다가 취소하고 뭐 그러시게 돼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번 추경은 지금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신 첫 번째 국무회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총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된 김민석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이 공존하는 역사적 책임을 함께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과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창환 총경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박 교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동명이인인 거죠? 네, 동명이인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뉴스로는 봤는데 예. 저렇게 크게 뉴스로 나니까 좀 예. 저도 가끔 이제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랑 맞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은 좀 멋스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 맞아요. 장성호랑 헷갈리는 사람이 그건 많습니다. 근데 성이 다르니까 그것까지 연계시킬 건 아니고 모두 성과 이름이 이제 같은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통령 이제 3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평가가 있더라고요. 뭐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좀 어떤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자, 대통령 30일 기자회견 임무정보를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대통령의 지목과 분야별 간사분의 추천 방식.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 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몇 개를 더 넣은 분도 계시다고요. 명함에 계신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이게 뭐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Negotiations with America, and can you realistically achieve a deal 전혀 by 알아들을 next 수가 없네. week, or are you hoping for an extension?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FP의 여기도 잘못 알았겠네요. 천천히 말하세요.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 주변 참모들이 우리 나이 드신 죄송합니다. 우리 위성락 대사께서 막 코피를 쏟고 얼굴이 막 헬쓱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 해요. 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인사에 대한 불만도 사실은 있고 또 뭐 부족한 점도 있고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한쪽 편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릴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30일 만에 기자회견한 것은 잘했다라는 평가가 좀 뭐 다수니까 그거를 더 칭찬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내용이나 형식은 어땠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형식에서 굉장히 허심탄회한 예. 타운홀 미팅 방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격이 없고 또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나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언론 그러면 뭐 기자회견 그러면 중앙 언론사부터 해서 지방지 그 다음에 외신까지 다 오기 마련인데 풀뿌리 그러니까 소위 시군 단위의 지방 그 풀뿌리 언론까지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예. 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는 또 새로운 시도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 형식의 자유로움 때문인지 내용도 굉장히 허심탄회했다고 봐요.
물론 30일 동안 아직 뭐 장관도 임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어떤 그 국정 기조를 주로 듣는 자리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서 본인이 부동산 문제, 또 검찰 개혁 문제, 통상 문제, 또 외교 문제, 남북 관계 문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또 지방과의 지역 균형 발전 문제 굉장히 쉬운 예를 들어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운영해 갈지 이런 거를 굉장히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다. 좀 그런 점은 뭐 앞으로 이제 그 정책과 내용들이 구체화돼 가면서 논란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구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장 교수님은요? 역대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똑같이 야당이 됐을 때는 상대방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을 했을 때 자화자찬 그리고 전파 낭비 똑같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민의힘 알맹이는 없고 자화자찬에 충실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당을 떠나서 자신감이 넘친 건 맞는데 본인이 진솔하게 얘기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80%가 넘었는데 본인은 64%까지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탄핵 뒤 문재인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포괄적인 언급을 상당히 했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수위라든가 이런 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얼개 새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했냐 이런 것이 또 이제 국민의힘은 비판적인 논조로 나오지 않습니까? 통상 한 100일 정도 인수위를 가졌어도 통상 100일 정도는 준비를 해야만이 국정 기조가 나오고 국민들한테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어떤 장차관이 완전히 인적 구성이 완비된 다음에 해야지 정상인데 지금 30일 동안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5년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기간이 주어졌는데 4년 이제 11개월이죠.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다급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정권이 실패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다급함은 지금 느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저도 기자입니다만 언론인이라는 게 이 지금 답변을 하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물어봐 줌으로써 대통령이 그것을 말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는 그 역할도 물론 당연히 언론이 해야 되죠. 기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역할이고. 근데 또 하나 기자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이제 크리티컬한 그러니까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또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첨 복권 뽑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추첨제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질문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서 그 대통령에게 묻고 싶었던 정말 듣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깊게 가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탁현민 씨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대통령은 말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롭게 들어오질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좋은 방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 그럼 좀 더 깊게 뭐 시간이 제한되긴 합니다만 더 깊게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끔 기자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던지도록 형식이 갖춰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은 저는 뭐 그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이제 내년도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면 뭐 한 6개월 넘게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평가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것의 어떤 장점, 잘한 부분, 또 못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아마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이번에 좀 깊이가 없었고 또 날카롭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많이 사라질 겁니다. 아무래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과거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지만 30일 기자회견입니다. 인사 외에는 뭐 얘기할 게 사실은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자리예요. 그런 점에서 송곳 질문이 없었다.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도 예. 아마도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정책과 그걸 둘러싼 잡음 또는 논란들이 생긴다면 뭐 100일 기자회견 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시키지 않아도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송곳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 거다. 또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안착돼 갈 거다. 이런 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상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 오찬이 이제 비교섭 단체 지도부들과의 오찬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없었더라면 아마 대통령 성격상 10시에 기자회견 시작해서 아마 1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고 달변가니까 네. 굉장히 알리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지금은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 상당히 이제 대출 627 대출 예. 문제부터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출의 맛보기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표현하고 또 공무원 공직자들은 로봇 태권브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심판 받는다. 이런 것으로 뭐 군데군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제 앞으로 외교안보 리스크라든가 부동산 리스크, 민생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면 국민 앞에 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취임 초기고 아무것도 지금 현안이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루 오션이라고 해서 미래 청사진 그리고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어떤 현장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본인이 대통령이 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출발 선상이고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3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난한 어떤 그 소통 현장 파격 이런 거에만 주안점을 둔 것이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기자들한테 질문을 미리 주고 답변했을 때는 서로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이다 뭐 그런 식으로 비판도 야권에서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질문할 때는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리고 프롬프트에 옆에서 참모가 답변을 막 써준다 예. 그런 비판도 사실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뭐 스타일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가리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예. 그 책임은 참모들이 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지는 겁니다. 만약에 참모가 어떤 것의 현안에 대해서 답변해서 에러나 리스크가 있으면 그것은 참모선에서 막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 현안에 예.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시콜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급격하게 어떤 전국의 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안전적인 측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보면은 참모들이 먼저 나가서 하고 언론을 통해서 돌리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마지막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리스닝 듣기는 많이 듣지만 리스펀드에서 내가 얘기할 때는 어떤 처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자주 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요? 네, 저는 뭐 물론 너무 자주 나오는 것도 좋지 않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다가 안 한 건가요? 그것은 뭐 이거랑 차원이 다른 것이고 예, 그분이 갑자기 하다가 안 아니 하셨잖아요. 도어 스태핑도 결국은 그걸 하다 보니까 말실수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모들이 말려서 안 한 그래서 거잖아요. 참모들이 말려서 안 하는 건데 예.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계속해도 좋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것이 어떤 리스크가 또 생길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크다고 봅니다. 반론하시죠. 뭐 예. 앞으로 이제 장관 인사 청문회가 다 끝나고 예. 나면 아마 굉장히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이 이루어질 거예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이제 뭐 수도권에 왜 신도시를 안 하느냐 정도만 소금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넘어갔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이야기 중에 부동산 시장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융 시장으로 이 소위 잠자고 있는 돈들이 옮겨가야 된다. 주식으로, 예. 그렇죠. 또 그러려면은 이제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국부 펀드, 뭐 AI나 아니면은 전력 고속도로 같은 이런 예. 부분들이 소위 국내 투자와 이제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의 소비 활성화로 어떻게 선순환될지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이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실행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별로 타운홀 미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기 전에 저는 그 소위 말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예. 거다. 일단
올 가을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또 부동산 대책들도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100일이 될지 아니면 내년 신년 기자회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더 내용 있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도 그 효과나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송곳 질문이 나오는 또 그리고 대통령도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맞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국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는 속도전을 위한 뭐 여건 마련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이 지적하는 거는 대통령은 이제 참모와 달리 발언의 무게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주로 듣고 가급적 이제 언론과 또는 기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은 좀 자제해라 이제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를 국민 그러니까 정치인은요. 저는 정치인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가 공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꾼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당연히 군림하기보다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대화의 모습들을 보면 일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이 중요합니다. 어제 뭐 대전에서 한 그 토론회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뭐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든지 또 자영업 그 빚 감축해주는 상쇄시켜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맞는 건 맞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이게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리더가 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듣는 거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호부 지금까지 저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민생과 소통 이것은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국정 성과가 그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가면은 지금 강남의 집값 부동산이 오를 대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또 역으로 피해보는 뭐 분들이 실수요자들이 있죠. 재건축 신혼부부라든가 서민이라든가 청년 주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 집값이 결국은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은 손해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과도한 복지 이것이 앞으로 또 추경을 또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전에 또 추경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국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이제 그런 어떤 국가적인 부담이 정권 부담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또 외교 안보적인 리스크가 저는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미 외교라든가 이런 것이 그리고 지금 관세 문제 이런 것이 대통령 다른 민생 것들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은 나라를 지키고 안보적인 측면이고 외교적으로 보고 그리고 뭐 무역적으로 보면은 외교 안보 그리고 안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호불호도 있고 아마 장단점도 있겠죠.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만나고 이렇게 자주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 보면 수행 지지도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지금 추경 문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씩 이제 모든 국민에게 주는 돈이 이제 9월 이달 21일부터 이제 9월 12일까지 좀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중물이 돼서 좀 경기를 살리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을 좀 살리는 그런 쪽으로 좀 가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내에서도 각 정당도 지금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굉장히 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상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는 성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광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당내 다수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당신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많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게 냉정한 평가라고 전 생각해요. 안 나올 가능성 몇 %로 지금 시점에선 보세요? 한 80%?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출마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여당도 지금 정청래, 박찬대 두 대표와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쪽보다는 이제 그 야당 쪽에 누가 당 대표가 될지 전당대회 8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해집니다. 좀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네. 내가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캠프에 계셨잖아요. 김문수 캠프에. 네, 제가 공부단장 했습니다. 전당대회 나오는 거죠? 그 예, 보도는 뭐, 사실인 거죠?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예. 어떤 자리가 아니고 보수 정당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리고 대선을 치러 보니까 이 보수 정당은 다시 개혁을 하고 새롭게 탈바꿈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정당,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제가 옆에서 보면서 확고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8월 전당대회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 장성호 교수님 발언을 근거로 해서 인용을 네, 해서 이제 제가 보도를 해도 뭐 되겠군요. 확답은 못 들었지만 제가 느낀 느낌으로는 지금 당에서 지금 뚜렷한 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181석, 국민의힘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대화, 토론, 타협으로는 될 수가 알겠습니다. 없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가 누구냐, 싸울 수 있는 선명성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고 나서 뭐 외국 가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또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당대표가 됐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까지 네. 왔죠. 재수까지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패했는데 어디 외국 가지 않고 다시 전당대회 나서 당대표가 되고 다음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가는 방향이 같은 건가요? 뭐 대선까지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많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후보 교체라든가 정말 보수 정당 집권 여당으로서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당원들한테 모욕감을 준 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훌훌 털고 정말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국민의힘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창조적 파괴인데 그럼 이것을 해산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이라든가 이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당을 창조적 파괴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적 쇄신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당을 새롭게 만드는 경쟁력 있는 야당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옛물은 그냥 흘러가게 두고 새로운 물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당 내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 그러면 새로운 비전,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또는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새로운 야당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고인물, 여전히 옛물 그대로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냐. 저는 뭐 보수 지지층 또는 일반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하더라도 예.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는 기대치에 대해서 대선에서 8% 차로 패배한 김문수 후보가 다시 당대표로 되는 과정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납득을 줄 수 있을까?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새는 뭐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건전한 야당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 인사청문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지만 국민의힘이 뭐라고 비판해도 여론이 정말 움직이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도 나와서 방송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얘기해도 너네나 똑바로 해라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나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국민의힘이 그 얘기가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내려면 그에 걸맞는 혁신과 쇄신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책임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김문수 후보예요.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 중에 한 대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다가 계엄까지 가게 됐는지 사실은 그 뒤에는 바로 이념에 경도된 극우의 어떤 그 움직임 이것들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도가 되면서 계엄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극우에서 소위 말해서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셨던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던 분이
김문수 후보였는데 이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하고 다른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소위 지금 친윤 주류도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는 친윤 주류도 김문수 후보의 사실상 출마 선언을 뭐 대대적으로 반기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뜨한 분위기.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로는 대선 못 치른다가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은 한덕수로 바꾸려는 거 아니었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당 내에서 과연 이것이 변화와 혁신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어서 쭉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혁신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한동훈, 홍준표 아니면 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옵니다만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자기는 전당대회 안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누가 그러면 국민의힘을 이끌어야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겁니다. 결국은 뭐 지금 국민의힘이 프레임을 못 바꾸면 결국은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누구를 해야 되느냐? 저는 뭐 그 소위 40대, 40대 젊은 정치인들이 뭐 YS 산악회 해가지고 지난 주말 이제 이번 주말에 산을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신선한 인물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해도 좋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또 개파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젊고 신선한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이 리셋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당대표가 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감을 가졌었거든요. 저는 그런 변화가 또 한 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30대, 40대 젊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개파색이 없는 옅은 그런 인물이 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을 이끌어달라. 그런 분들이 나오면 김문수 후보랑 대결을 할 텐데 과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승산이 있는 것인가? 글쎄요. 뭐 그런 의견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30, 40대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나와서 젊은이는 아니죠. 젊은 초선. 젊은 초선이라든가 하여튼 30, 40대 정치인이 나와서 민주당 이중대하면 딱 맞습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인적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고 특히 민주당에 정말 거대 여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물론 많은 당에서 있는 것보다도 새롭다는 것이 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 나왔다고 해서 혁신의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고 새로운 인물이지 않습니까? 한동안 물론 장관 고용노무 장관을 하라고 해서 들어가서 고용노무 장관 한 것뿐이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어떤 부정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의 대상이 김문수다 아니고 국민의힘을 혁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지도자는 김문수다 이렇게 하면 저는 동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이제 대선 주자가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오겠다고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 분명히 기자들이 물어볼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계엄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탄핵은 여전히 반대하느냐? 그 입장 그대로 유지하느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할 생각은 없느냐? 친윤들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을 기자들이 분명히 던질 거란 말이에요. 답변이 준비돼 있습니까? 친윤을 혁파하지 않으면 뭐 국민의힘이 살 길이 없습니다. 개파 한동훈이라든가 심지어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까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김문수 전 후보의 지금 생각이고 그리고 화학적 결합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과 거대 집권 여당에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로 합쳐야 되는 그런 단일 대우로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개파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친윤하고도 거리두기 할 거다. 아니 거리두기가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개파색만 뺀다. 개파색만 빼고 같이 가고 같이 간다. 물론 친윤들이 나중에 본인들이 친윤이라고 해서 또 그룹핑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당이 지방선거 공천 그리고 총선 공천 과정을 거쳐서 이 친윤이라는 색깔이 이제 어차피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겠습니다.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또 탄핵 반대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12.3 비상계엄은 위법이라고 잘못했다고 했고. 분명히 얘기했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언론 브리핑인가요? 여기서 또 한 번 언급한 게 있는데 대통령이 헌재에서 저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탈당도 했고 이것은 탄핵의 어떤 심판을 이미 받은 거다. 그것은 그거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당은 당대로 새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탄핵 반대했던 당론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느냐, 그걸 무효하느냐 가지고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랑 이제 옥신각신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미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뭘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 그건 이런 이미 뜻이네요. 저는 뭐 역사적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 이제 측근으로서 캠프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본 거고 홍준표 전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계를 떠나겠다고 하셨는데 떠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새롭게 보수 신당을 만들까요? 저는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소멸이 예.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 또 탄핵 당론 변경 이런 거를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는 젊은 정치인들, 초선 정치인들을 뭐 방금 교수님도 민주당 이중대식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스탠스면은요 내년 지방선거 대패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선거 뭐 가까이 가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당이 만들어지든지 새로운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대패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정계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지든지 결국은 시간 문제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신당 또는 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개혁신당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의 지금 스탠스의 변화가 없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면 저는 보수신당의 새로운 창당은 결국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설지 아니면 그 수많은 경쟁군의 하나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홍준표 전 시장도 그 중에 한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많이 홍 시장이 이제 비판하고 계시니까 두 분이 손잡을 일은 없는 건가요? 예, 손잡을 일도 없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로 정치를 오래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당을 떠나서 본류를 떠나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뭐 억울한 것도 있고 한동훈이 믿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당 만들어서 할 거야 그러지만 결국은 신당을 만들면 파괴주의자가 됩니다. 해당 행위자가 되고 보수 정치를 파멸시키는 그런 또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토요 와이드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